시다트의 김대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도시설계학회 축제학술대회 이 스마트 도시 연구위원회 분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스마트 건축 및 모니터링 내용 중에서 이제 인벤토리 작성 관점을 좀 강조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탄소와 인간이 이제 흡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에서 배출 흡수는 이제 좀 이렇게 경계를 나눠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정의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제로가 됐을 때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탄소 중립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인류의 과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이제 스마트 빌딩이 탄소 중립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스마트 빌딩과 함께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 연결성, 연결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하다 그 말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연결은 사람과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고 모든 사물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대상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시스템을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건물 부분을 국한하면 이제 스마트 빌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맥킨지가 정의하는 스마트 빌딩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9가지 정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예상 점유율 기반으로 한 공조 냉방,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사용을 통해서 미리서 예측하고 억세스하고 엘리베이터 제어를 통한 버튼이 없는 건물로 진화, 즉 사람을 인지해서 그 인지된 또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벤트와 방문자를 기반으로 즉 대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보안과 안전 그리고 실시간 회의실 가용성을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연한 작업 공간을 할당해 주는 부분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정화 공기 사이의 공기질 감지를 통해서 쾌적한 인간에게 건강한 공기를 이제 제공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최근 우리가 팬데믹과 함께 공기질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가 되면서 새롭게 부각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작업 업무 주기 리듬에 맞는 조명을 개인에 맞춰서 제어해주는 시스템, 회의실, 사무실, 공유 공간을 찾기 위한 실내 건물 내부에서 이제 안내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와 자원 영역 식별을 위한 자산 추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맥킨지가 말하는 스마트 빌딩이 되겠고요. 다음은 딜로이트에서 말하는 스마트 빌딩은 최적화된 빌딩과 운영 자동화, 지능형 공간 관리를 결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물리적, 사이버 보안 위험을 완화하는 디지털 연결 구조이다.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스마트 빌딩을 달리 또 표현해 본다면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며 디지털 방식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또 스마트 빌딩 소유자는 공간, 에너지, 물, 직원을 포함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제어를 제공한다.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스마트 빌딩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가지 스마트 빌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건물 부분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에서 스마트 빌딩과 IoT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은 스마트 빌딩에서 어떠한 요소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상단 보시면은 장기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57%는 비용 절감, 그리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51% 등등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스마트 빌딩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빌딩이 건물 부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 히팅 부분은 이미 약 44%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라이팅, 그리고 터치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목소리 지원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은 30%에서 40% 이상 이렇게 이미 건물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 센서가 54%, 그리고 보안 54%, 그리고 에너지 모니터링 및 사용량 정보 제공이 4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세 스마트 빌딩과 그 요소 기술들의 성장대가 들어있고요. 특히 중앙에 있는 81%는 복합 기능 프린터기가 다양한 기능을 갖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이용되듯이 사무실에서는 복합 기능을 갖는 프린터기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50 건물 부분 탄소 중립 실현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빌딩에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 크게 보면 이제 전전화, 모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사용되는 가전제품이나 사무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지금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열에 대한 수요 역시 전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트렌드로 보면 융복합화, 그러니까 외장 마감재와 태양광이 하나의 일체된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BIPV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차양채광, 시야 확보,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복합 기능이 있는 콤팩트 H백, 또 콤팩트 H백과 BIPV, 직광채광 루버 이런 것들을 융복합화하는 추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화, AMI, 뱀스, AI,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자동화 이런 것들이 지금 건물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표현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지해야 될 부분으로 본다면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스코프 1은 중앙에 보시는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연료, 즉 CO2 위에 나와 있는 6가지 온실가스 배출 1으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경우 이제 스코프 1에 해당되어 있고요. 스코프 2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 발전은 스코프 1인데 우리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배출이 일어난다는 스코프 2가 되겠고요. 스코프 3는 내재된 CO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CO2가 이제 내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CO2는 업스트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다운스트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업스트림은 제조 과정,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제조 이후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내재된 CO2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로는 보고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앞서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되는 걸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을 주체로 살펴보았을 때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가 다 모두 다 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지금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가 배출 권한 또는 배출의 의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온실가스 정량화 탄소 중립 목표 수립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시스템 경계 설정인데요. 시스템 경계는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계 지을 건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대,
건물 또는 회사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기에 따라서 이제 대상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겠고요. 배출원은 크게 보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룰루CF, 폐기물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고요. 활동자료 수집은 국내의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전기와 열, 연료 사용량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벤토리가 구축되고요. 인벤토리가 구축되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탄소 중립의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이제 탄소 중립 기준 연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감축 목표 유형을 설정, 탄소 중립 목표 연도 설정, 그리고 배출량 저감 방안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2030년까지 40%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넷제로 이렇게 목표치를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코프 1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스코프 1은 직접 배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게 표현된 부분은 건물 부분에서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또 운송, 기타 산업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지금 스코프 1과 스코프 2가 이렇게 함께 합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경계 설정과 오른쪽에 있는 경계 설정은 이제 구분되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84만 9천 세대, 인구수는 178만 6,8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계는 크게 보면 전라북도가 경계가 되겠고 작게 보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내에서도 세대로 경계를 할 것인가 인구로 경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통계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될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스코프 1은 국가 차원에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게 되겠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대한 규정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전략을 수립해야 될 텐데요. 국가는 탑다운 형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방 광역이나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바텀업 다운으로 즉 아래쪽에서 경계부터 해서 줄여나가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전라북도의 정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2024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이 경계가 만약에 세대수라고 한다면 85만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게 빠른 시간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로드맵을 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건물 부분과 이제 호수로 나눴을 때는 동수로는 약 44만 동, 주택수로는 한 78만 동. 즉 통계 데이터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로드맵 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건물 부분에서 신축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기존 건물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국가가 운영하는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겠는데요. 리모델링과 달리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를 20% 이상 감축 플러스 이제 리모델링 행위 이렇게 보시면 그린 리모델링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행위 이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과 행위 이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예측 후에는 계측을 통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베이스 이어가 되는 한 기간을 잡고 약 1년 정도를 잡은 후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이 정도가 그린 리모델링 이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 이후에 앞서 있었던 예측된 에너지 사용량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현해서 위쪽에 그리고 실제 계층량을 아래쪽에 그리면 사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성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아래쪽에 보시면 절감이라는 없음을 나타내기에 직접 측정할 수 없다. 즉 그린 리모델링 이전에는 에너지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음으로 우리가 계측이 되는데 그린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나면 없음이기 때문에 계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베이스라인 설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행위가 이제 베이스라인 설정 그리고 계측 그리고 성과를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MMV의 측정 경계 설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 관리기관에서 이제 전기, 가스, 난방 이런 것들을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 계측을 하고 있고 국토부의 세움터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법 제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하지만 이 공과금 기준이나 정책법 제도 기준은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바텀업으로 올리려면 에너지 성능 기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 설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계 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경계 설정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아주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인식되어집니다. MMV 측정 방법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옵션 A, B, C, D 이렇게 되는데요. A, B는 어떤 특정 부분, 즉 예를 들면 조명을 교체했을 때 조명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고 싶을 때는 A나 B로 갈 수 있겠고요. C나 D는 우리나라의 그린 리모델링과 같이 건물 외피 그리고 설비, 신재생 에너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옵션 C나 옵션 D 또는 이 두 가지의 복합 형태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절차를 보면 1단계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된다. 앞서 전라북도 사례를 드렸듯이 한 50만 개, 경계가 50만 개에서부터 인구수로 하면 약 180만 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계 설정에서 건물 부분만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을 짜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만 개 건물이 우리의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상위 랭크된 건물을 먼저 간이 성능, 즉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 평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대상이 선정되면 대상에 대한 상세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 상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설계팀에 제공하면 설계팀에서 설계, 준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과 모니터링 이런 절차로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업무 처리 절차를 좀 다르게 또 구분해 본다면 그린 리모델링 의사결정에서는 1단계 건축물 정보 입력, 노후도 평가 결과, 3단계 개선 시나리오 입력, 4단계 개선 예상 결과 확인, 5단계 개선 기술 확인, 그리고 6단계 성과 검증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주어져야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빠른 시간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측되어지고요. 앞서는 건물 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부분도 수송 부분으로 와서 자동차 부분을 보시면 전북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가 78만 개 그리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들도 이제 지금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약 한 50만 개, 자동차가 한 70만 개, 그럼 120만 개 정도가 이제 경계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120만 개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을 짤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컷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의무는 자기가 행사할 수 있고 권리는 행사할 수 있고 의무는 본인이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건물 부분과 수송 부분을 합하면 한 5톤 정도가 되겠고요. 산업 부분까지 합하면 한 12톤에서 13톤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수송 부분으로만 국한한다면 보통 1인당 한 5톤 정도, 건물 부분에서 3톤, 수송에서 2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5톤을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주어진다면 2030년까지 40%를 세이브해야 된다고 한다면 2톤을 줄여야 될 텐데, 2톤을 줄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계를 짙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제가 아파트 생활한다면 아파트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이때는 이제 배출 권한도 주어졌고 의무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줄였다고 한다면 권리를 현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탄소 거래 장점 중에 보다 큰 장점은 일단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부터 먼저 해결을 할 수 있다. 즉, 또 하나 장점은 제가 만약에 1톤 줄이는데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다른 타자가 만약에 200만 원에 1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뭐 100만 원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5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또 건물에서 직접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농촌과 함께 협력하여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함께 탄소 배출 권한을 확보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과 탄소 거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용 이윤용 박사님. 박사님. 나머지 질문이나 공부할 사항은 후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함께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배탈앱 도시환경연구소의 이 최정은 박사님이 탄소 중립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운석을? 이거 봐봐. 여기를 뭐 지금 세미나 중이야. 뭐 우리 교수님 세미나 하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응, 아 여기 앞에 여기를 지금 여기 있는데 응, 올라가서 할수 있는데 올라가. 응. 근데 여기를 지금 좀 이따 내려서 해, 내려서. 왜 음이 안 들리지? 말이 안 들려. 더워. 땀나. 뭘 드신다고 그랬잖아. 내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되고 없어진다.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점점 체제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기반하면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더 많이 써야만 하는 구조로 점점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 내에서 점점 도시는 몸집이 커져갔고 그 도시에 굉장히 집중도가 우유 하나 커지면서 드실래요? 19세기 이후부터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바적인 발전을 도시가 이룩하기 시작했고요. 건물군이 시가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됐고 과밀 주거나 3m라네. 식품 협성, 그다음에 도시 환경의 악화 등의 5m? 굉장히 심각한 도시 문제들이 뭐 아. 환경적으로도 그다음 사회 문화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도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연대별 주요 발명 이슈와 사용 에너지원을 보시면 예전에는 거의 자연 기반한 바이오매스나 뭐 목재나 이런 걸 태워서 썼던 그 아래 그린으로 칠해지어 있는 단차를 것들이 없애야 계속 될 쭉 거 아니야. 똑같은 양을 유지하면서 이제 1800년대와 1900년대를 지나면서 그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석유 원전을 개발하고 오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화석연료의 포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화석연료가 만약에 없어져서는 모든 생활이 인간의 활동이 제약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의존적인 올려고 생활을 앞에 하고 전체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쓰는 지금 아니 이거를 전기 위에도 이런 올려버린다고? 것들이 이미 아까 앞서 윤효성 대표님께서 해주셨지만 그것들이 이전에 전기가 화석연료로 생산이 됐다면 이제 이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의존적인 어머, 나왜 활동이 나와? 심각한 기후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기후 재난의 수준에까지 넘어왔고 폭염이나 가뭄, 태풍, 해일, 운전에 산불, 해수면의 집중하세요. 상승 나중에 지워도 등의 이런 되잖아. 모든 것들이 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구의 밸런스 자체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밸런스를 유지했던 어떤 시스템 자체가 파괴돼서 여기저기에서 그런 갱년기.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열이 우리가 올랐다. 최근에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예전에 뭐 생태도시나 생태주거단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때만 해도 마치 뭐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인간의 생태 발자국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삶을 존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그것도 때문에 가마걸보다 더 맛있는데 선택지가 알아놨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고 모든 경제의 기반에도 이런 화석 연료를 탈피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솔루션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그래프를 자기야 보시면 그냥 쭉 가. 너무 거기 IPCC에서 제공한 이 가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밑에 검정색 실선은 이제 우리가 가을이 지금까지 돼가네. 지표 변화를 온도 변화 수치를 모니터링한 그런 실선인데 이 초록색은 그냥 자연적 인자, 즉 뭐 태양이나 화산만을 고려했을 때의 그런 그래프가 아래로 깔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위에 우리가 갈색으로 표현되는 거는 그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다 합했을 때의 그 모니터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전 시대부터 그 그린 톤을 따라가 보시면 따뜻하네.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어떤 인위적인 화석연료를 많이 아니, 사용하지 이게 않았다면 기본 톤으로 처음 보지 갔을 않았지. 테지만 그렇지 지금 풀 않고 날씨가 인간의 활동에 저기서 의해서 지구 그 3차 온도 타세요.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래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지하차도로 안 가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그 직진할 거예요. 2021년에 나타난 전 세계 난 이상기후 직진할 발생 분포를 거라고.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지구 내에서 지하차도 안전한 우측 길로 지역이 간다고. 없다. 재해에서 자유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를 맞닥뜨린 인류가 지방에 이제 사니까 기존의 못 삶의 쫓아가지. 방식을 탈피해서 어떤 지방까지 에너지 쫓아가네, 전환을 꾀하고 그게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 시작점이 있을까,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사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CC가 우리가 어디지? 문제가 됐던 것부터 찾아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레이크 CC는 레이크 우드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아는데 레이크 그래서 사이드는. 뒤에서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과거의 환경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개발, 친환경 개발, 생태적 개발 방식에서 사용되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의 주 에너지원으로 뭘 전환되어야 쳐? 된다는 사고 일부가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 신재생 에너지인가라는 이제 그
화두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환경에도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는 미래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어떤 자원이나 안보,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각자의 자연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그 에너지의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각자 독립적인 그런 에너지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업 성장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렇게 상쇄시켜서 배출량이 제로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탄소 배출을 어떻게 0으로 만드냐, 그게 도시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도시가 수요를 하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최대한 낮추고 다른 방법으로 뭐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수단을 적게 해서 여튼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최대한 도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 수치 자체를 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에너지 수요는 그런 다른 방법들,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대체하여서 그게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추어서 상쇄시켜서 이 저울에서 나오는 것처럼 0을 맞추는 상태,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랑 억제와 제거 또는 사회에서 배출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그 중립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중립이라는 것들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탄소 중립이라는 건 그 이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것 그리고 중립시키는 걸 말하고 기후 중립이라는 건 이 밑에 나오듯이 우리가 6대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추어서 재료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서 IPCC의 기준도 나오겠지만 탄소 중립의 수준보다 기후 중립의 수준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많은 개선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탄소 중립 시대에서의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1900년대 전 세계 인구의 10%가 도시에 거주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세계는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학자들은 이제 2050년대에는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즉 인구가 1000명이 넘는 도시가 1920년대만 해도 단 한 곳도 없었는데 2017년에는 전 세계에 29곳이 있었고요. 그다음 2030년에는 43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몸집이 점점 커지는 도시에서의 인간의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지금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점점 지구 자원을 과소비하고 있고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화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교통 혼잡, 대기 오염, 폐기물 처리, 빈곤과 불평등 이런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인구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흉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도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도시는 세계 경제의 70%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있고요. 통계치로 보면 탄소의 80%가 이제 전 세계의 도시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시급해지는 기후 위기를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각자들 이제 분야들마다 찾는 그런 요인들이 따로 있겠지만 특히 도시 공간에서 인간의 활동이 굉장히 큰 원인이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도시의 문제,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럼 해결점도 도시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도시에서의 그런 좀 우리가 희망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2050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 탄소를 중립시키는 목표들을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2050년에 도시 인프라의 75%, 그러니까 도시가 2050년대 건설됐을 때 사용하고 있는 그 인프라의 75%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이후에 이런 향후에 그런 인프라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라는 그 잠재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그런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큰 화두로 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설명하셨지만 이게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배출을 잠시 보면 전 세계의 온실가스의 유형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 메탄이나 뭐 이산화질소 등등의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당위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섹터별 온실가스 현황을 보면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고 그다음 산업 공정과 농업 폐기물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 여러 나라는 제조업이 이미 많이 전환이 되어서 우리나라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런 산업별, 섹터별 온실가스에 또한 그 탄소의 발생량을 잘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각각 어떤 포션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좀 세밀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별 세부적으로 좀 잘 알아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 출발은 결국은 생태 도시의 그 방법론과 비슷하다, 거기에 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생태 도시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말했었죠. 왜 돈 안 되는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해서 어떤 돈이 되느냐, 이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할 때 그런 인식만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에너지 문제가 경제적인 것들과 굉장히 직결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태도시에서 말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서큘러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자원의 모든 내재된 그런 가능성을 다 쓰고 버려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그 분야별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도시 내에서 모든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녹지가 그럼 과연 탄소 중립과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뭐 나무 많이 심으면 탄소가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나무가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그 쥐리히의 연구소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기반 솔루션 연구에서 보면 결론적인 것만 보시면 여튼 그 지구에 남아있는 이런 추가적으로 조림이 가능한 나무를 추가적으로 심었을 때에 그런 가능한 지역들을 골라서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나무를 다 심었을 때 산업혁명 이후 대기로 방출된 양의 그 CO2가 3천억 톤 정도 된다 하면 그것이 3분의 2가 여기 안에서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적인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녹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아부다비의 마사르 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탄소 중립 도시의 모델로서의 출발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시작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많은 도시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134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이미 2020년도에 6개국, 뭐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의 6개국이 법제화를 했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 이제 여러 뭐 논의 1922년부터 2018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뭐 1.5도씨를 낮춰야 되느냐, 2도씨를 낮춰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지만 결국에는 IPCC가 최근에 이제 뭐 6차 보고서에도 담고 있는 것처럼
1.5도씨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후 모델을 통해서 2050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지만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시면 지금 각 국가에서 제시한 목표대로 간다면 우리가 2050년도에는 기후변화를 그 정도로 막을 수 없다. 3.2도씨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적극적인 수치의 축소를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IPCC에서 이제 그 2020년도 이후에 어떤 감축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2030년대에서 2019년 기준에 43%를 감축을 해야 한다라는 목표치를 던져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결국은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초록색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고 이제 노란색이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것이 사활을 걸고 있고 이것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전환이 이제 정책의 전환, 국가가 탄소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라는 그런 전환의 국면을 맞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탈탄소화.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 이후에 그런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고, 세 번째는 도시의 전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 과연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여기 나온 거 외에도 뭐 핀란드 헬싱키가 2035년, 워싱턴 DC가 2050년에 그런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 CNCA라고 탄소 중립 도시 연합이라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거기선 서로 각자의 그런 각국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도울 건 없는지, 각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차 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 도시만 잠깐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도시인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나 모빌리티, 빌딩, 도시계획, 폐기물 식량 분야로 나눠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를 설정해서 스코프 1에서부터 3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 내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하늘색이 많죠. 이렇게 점점 하늘색이 그 화석연료 위주의 그런 연료 사용을 점점 그린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포션을 넓혀서 올라가고, 그다음 전체 총 수요량도 단계별로 낮춰가지고 결국에는 중립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펜하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수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CHP 2025라는 그 리포트와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스코프별로 나눠서 뭐 열, 이동, 뭐 전기, 상쇄, 이것이 과연 어떤 스코프에서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 수단과 공공에서는 어떤 영역들의 요소들이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도 2050 클라이메트 뉴트럴이라는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고, 2008년에 이제 2015년부터 모든 새 건물은 기후 중립적인 방식으로 건설을 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에 이렇게 세워지는 건물들은, 설계되는 건물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전체 100%의 탄소, 이제 5,000킬로톤을 목표로 세우고, 빌딩에서, 이동수단에서, 그다음 전력, 수급 이런 데서 어떻게 몇 프로씩 줄일 거냐에 대한 목표치를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건물만 보더라도 그 하우징에서,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 사업 마켓에서, 그다음에 소셜 그 공공의 건물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향식으로 떨어뜨려주는 그런 던져주는 계획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재 탄소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지역 안에 스코프 1, 그 스코프 3에서 오는 것이 전체의 63%나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수치를 해놓은 다음에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진짜로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진짜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우는 방식하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세우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이것이 점점 순환형 도시가 되면 이제 이것이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은 연결고리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덜 정확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차용하여서 결론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탄소 중립 도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코프별로 나눠서 목표에 대한 시스템을 경계를 설정하고 더 많은 목표, 예를 들자면 뭐 100% 재생에너지를 쓰느냐 등등의 목표들과 기후 목표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 그다음 중장기적 목표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례를 3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시이니까 건물 단위와 디스트릭트 단계 범위와 그다음에 도시 전체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프라이브루크 신청사인데요. 여기는 그 최초로 공공의 건물이 넷제로를 넘어서서 플러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넘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빌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공의 순잉여 에너지 건물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을 보시면 그 해가 뜨는 쪽에 그런 남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 태양광 패널을 각도를 맞춰가지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각도로 디자인과 이렇게 융합적인 디자인을 채택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에너지 컨셉을 보면 뭐 태양열, 자외선 차단 등등등 이런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안에서 그 에너지 수요는 최소한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오히려 오버가 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양들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은 기후 중립단지로, 여기는 여기는 배출량, 여기는 한 디스트릭트에 몇 개의 건물군이 같이 있는 디스트릭트 단위인데요. 배출량을 1톤 미만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저탄소 도시나 탄소 중립 도시에서 이렇게 에너지 그리드가 중요한 것처럼 분산적 집중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차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수소를, 지역에서 생산된 녹색 수소를 가지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앞서 건물하고 다른 것들은 몇 가지 건물군이 같이 있음으로 하여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서로 남는 열은 다른 데를 주거나 이런 그 연결 체계가 있는 걸 더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부르크 물순환에 대한 엠펠더 아우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군사 지역을 도시 재생하면서 만든 사이트고, 네, 자세한 건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하수 처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욕실에서 사용되는 물이나 아니면 세탁실에서 사용되는 물, 그다음에 빗물을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해서 각자 단지 내 다시 뿌려주거나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슬러지나 이런 걸로 해서 바이오매스까지 해서 남는 그 자원이 없게, 여기서 남는 건 저쪽으로 보내서 슬러지에서 다시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지구 내 에너지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서큘러 메타볼리즘을 채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례들이 그 탄소 중립 도시의 뭐 어떤 티피컬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여러 도시의 모델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요소들을 이렇게 구현했을 때 각각 건물이나 주호 단위나 아니면 디스트릭트 단계나 전체 도시의 맥락에서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냥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탈의 도시환경 연구소의 최정은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리얼텍
이문환 대표님께서 이 스마트 시티 솔루션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스마트 모스 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문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3시 10분에 끝내야 되니까 이건 해야 되면 15분 정도에 맞추면 예, 예. 20분씩 20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짧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유기천청이 바로 그냥 하시죠. 저는 유바이오티의 이규천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유바이오티에서 공기정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공기정화 시스템은 이끼를 활용해서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대기 환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사실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가 되겠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온실가스의 경우에도 막연하게 어떤 지구 환경에 해가 된다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도까지 앞에서 누차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정 양을 감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놨고요. 지금 미세먼지에 저감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시장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는 25년도까지 한 110억 달러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한 1,00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벽면 녹화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사실상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술도 개발이 됐고 제품들도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식물을 이용한 방법만큼 친환경적이고 광범위한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국내에서 이제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실내라든지 실외 등의 녹화를 진행한 것에 대한 사례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하츠라는 기업에서 이 기업은 잘 아실 거예요. 주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배기 장치라든가 공기 순환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 14년도쯤에 해서 이런 식으로 실내에다가 대형의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서 필터 형태를 만들고 이쪽에서 공기 정화한 그런 공기들을 원하는 곳으로 전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됐다거나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것은 이제 청주공항에서 다양한 위치에다가 이제 수직 정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쪽은 근처에 가면 확실히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외에 녹화를 한 사례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명동의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6억 정도 한다는데, 그런지 몰라도 이거 15년도에 시공한 사례인데 아직까지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벽면 외벽에다가 구멍을 일일이 다 뚫어서 이 사철나무를 심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서울 광동구청에다가 전면을 다 이렇게 녹화한 모습인데, 사실 이게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녹화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신사옥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외 벽면 녹화 사례인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이런 외벽을 다양한 식물로 이렇게 녹화를 해놨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오래된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면서 한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벽면 녹화를 진행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물을 활용을 했고 그 식물의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 현대 미술관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예술적인 역할을 진행을 한 거죠. 녹화를. 그 아래쪽에는 멕시코에 있는 한 시설물인데요. 이건 사실 일반적인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건 아니고, 이 오른편에 보시는 이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그 수조에다가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넣어놓고 이 수조 안에 외부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공기정화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건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건 사실 공기 정화에 대한 기능인 거죠. 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저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식물이 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식물의 생장 활동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제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당을 분리하고,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생장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거기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배출이 되죠. 근데 호흡이라는 과정은 그 광합성이랑 반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광합성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저감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광합성을 할 때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하고 배출하는 산소의 비율이 호흡할 때보다 한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균을 냈을 때에 일반적으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이제 미세먼지를 우리가 흔히 그냥 뭐 간단하게 식물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원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의 잎사귀의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흡수가 되고, 그 흡수된 미세먼지는 이제 뿌리까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뿌리 주변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식물에서 이제 방출되는 음이온이 있는데, 그 음이온에 미세먼지들이 달라붙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제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이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끼도 식물이죠. 근데 이끼하고 일반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의 기능을 이끼는 좀 기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헛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끼의 몸체를 지표면이라든가 어떤 바위 같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에다가 고정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일반적인 식물의 뿌리처럼 수분을 흡수한다던가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끼의 경우에는 잎하고 줄기 전체 부분을 몸체 전체를 활용을 해서 수분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그 외에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큐티클층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일반 식물의 잎사귀를 보시면 맨들맨들하게 어떤 왁스가 코팅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큐티클층인데, 그 큐티클층의 역할이 식물에서 수분이 급격하게 발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외 외부 오염물질이라든가 그 식물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끼는 이게 없거나 뭐 종류별로 아주 얇기 때문에 몸 전체로 다량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끼가 그늘지고 습한 환경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끼 중에 서리 이끼라고 있어요. 모래 이끼라고도 하는데, 이 이끼는 양지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리 이끼를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끼가 뭐 한 4억 6천만 년 전쯤에 육지에 최초로 올라온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들어진 산소의 한 30% 이상은 이끼에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뭐 발생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이끼의 특성상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모두 흡수를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이끼를 분석을 해서 그 서식하고 있는 지역 주변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앞에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클층이 없어서 뭐 대량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수분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분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배에서 크게는 한 자기 몸체의 20배까지 수분을 흡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 환경에 맞게 뭐 배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변 온도라든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부분은 동일한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자 했을 때 이끼랑 소나무, 그 참나무로 그 조성을 하자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면적이 들어가느냐를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좀 보기 쉽게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끼를 1이라고 봤을 때 소나무는 그 면적의 5배, 그리고 참나무는 그 면적의 10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표에 보시면 뭐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그 내용은 빠져 있죠. 이건 뭐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한 식물군을 가지고 연구한 자료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 국내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뭐 저감하는 데 가장 효율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게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하고 이끼류를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끼의 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공기 정화에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뭐 외국에서 이 이끼가 도대체 얼마나 그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데 우수하냐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연구한 내용 중에 장백 양털 이끼라는 그 이끼 표면에 미세먼지가 부착되어 있는 걸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면에 입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이끼가 표면에 붙어 있는 이 입자들을 뭐 흡수를 해서 그걸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는 거죠. 이건 이제 세계 뭐 사실 찾아보면 여러 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온 건데, 해외에서 이끼를 활용해서 벽면 녹화를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서 벽면 녹화를 진행한 것과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지금 사실 조사한 것들 중에 평면 녹화는 제가 다 배제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 환경 속에서 평면 녹화는 지금 일반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에 다 뭐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최대한 그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 수직의 그 벽면 구조인데, 식물을 활용했을 때에는 사실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게라든가 부피가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에다가 부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끼를 활용하게 되면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부직포라든가 어떤 매트에 식재를 해서 벽면에 이렇게 우리 흔히 집에 뭐 도배하듯이 이렇게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끼는 뭐 뿌리가 일반 식물과 다르게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식물이 뿌리가 성장하면서 건물의 외벽을 훼손하거나 혹은 뭐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류를 모래화해서 훼손되는 것을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식물을 이용한 벽면 녹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외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냉난방 효율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식물에 비해서 유지 관리가 쉽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뭐 변화폭이 크지 않고요. 생장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게 뭐 쉽게 죽는다거나 뭐 상실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계절 동안 우리가 원하는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끼를 활용해서 벽면 녹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 연구가 좀 되긴 했었는데, 이게 한 10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꾸준히는 아니지만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국내에서 어떤 벽면 녹화라든가 이끼를 활용해서 벽면 녹화를 한다던가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최근보다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좀 거시화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어떤 그 자금을 풀어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이렇게 변면 녹화한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끼를 가지고 변면 녹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 환경에 이제 이끼를 좀 더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됐는데 한 2015년도 정도에 독일의 이제 그린시티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시티트리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가로 3m, 세로 4m, 하부의 벤치를 포함해서 한 두께 한 2.2m 되는 시스템인데 전 후면부가 이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끼가 들어있는 이 시스템 내부에는 자동으로 관수를 해주는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고요. 제작사 측에 따르면은 이 시스템 한 대가 주변 50m 이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고 하루 평균 250g의 미세먼지도 흡수하고 한 7,000명분의 산소를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국내 사례인데 사실 이 제품은 다 저희 유바이오티 제품입니다. 서울 마곡지구에서 21년도에 시험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시범 사업할 때 설치했던 장비의 스펙이 되겠습니다. 태양광과 빗물을 활용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기능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대기 환경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화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은 저희가 시범 사업 이후에 이 시스템은 좀 큰 사이즈다 보니까 다양한 장소에 사실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사이즈를 좀 줄이고 구조하고 기능도 좀 개선을 해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뭐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곡지구 시험했을 때에 그때 저희가 모니터링했던 데이터의 결과인데 7월 중반에 한 2주 정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이산화탄소하고 주변의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설치 전과 후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경우에는 설치 전후 비교했을 때 평균 한 25% 정도 저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도는 한 1.5도 정도 떨어져서 주변의 온습도 제어하는 데에 기능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인데 뭐 앞에 설명드린 그 생물학적 기능을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자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동 운영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끼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생장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균일하게 어떤 이끼의 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생장 환경을 최적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기 환경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저희 서버에 저장을 했다가 분석하거나 고객사한테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시스템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끼는 이렇게 단위체 형태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거나 혹은 제품의 다양성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이끼를 식재하는 부직포의 경우에도 목재로 이루어진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 내부의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제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관수해준 관수 시스템과 제어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통신이라든가 온라인에 올려놓고 이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변 데이터 수집을 해서 다른 곳에 뭐 데이터 송신을 한다던가 혹은 주간 관제 시스템에서 연동을 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용되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동으로 운영하는 일정을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 세팅에 따라서 자동으로 뭐 물도 주고 빛도 쬐주고 여러 데이터도 수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을 해서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보든가 아니면 이런 제어하는 부분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이끼의 종류라던가 혹은 생장 환경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저감을 해주는지 그런 효율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그 이끼 생장 환경을 최적화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실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시스템들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원기둥형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공간에 뭐 일정 공간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개발 완료된 제품인데 이건 주로 벽면이나 어떤 측면 쪽에 설치가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먼저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벽면에 직접 설치를 하거나 이 기둥면에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형 시스템의 경우에 이 독립적인 구동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어떤 휴게소 또 혹은 흡연실 같은 내부의 이끼벽을 만들어서 공기 정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도로가라든가 건물 주변에 설치해서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펜스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종적으로 이제 도시 어떤 건물의 외벽에 이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패널형으로 이끼 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손쉽게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파티션 모양이라던가 어떤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 저희가 이끼를 부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하고 이런 제작한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끼 단위체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 손쉽게 설치를 해서 벽면 녹화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는 제품은 이런 단위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모듈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이즈라든가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뭐 거의 개발 완료가 되었고요. 한 2-3개월 내에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뭐 개인 책상이나 탁상이나 뭐 이런 책장에다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스마트 모스 기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 끝냈고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 발표는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자장을 맡으시는 김정근 박사님께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켜야 되는데 자꾸 이게. 화면 여기 계셔. 예. 자, 저희가 오늘 그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3시 10분에 주최 측의 행사를 마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를 3분 듣고 그다음에 이제 3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또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뭐 질문이나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좀 여치가 좀 않는 것 같고 일단 저희 지금 토론자분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석 박사님,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빅데이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상희 박사님,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사회를 보셨던 우리 저기 스마트 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대욱 박사님. 예, 김대욱 박사님은 오늘 저희 행사에 약간 재정적으로 스폰서도 좀 제공해 주신 아주 오늘 세미나에 커다란 기여를 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을 모시고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 박사님, 유영상 박사님은 탄소 중립 주제지만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최정은 박사님은 이제 도시 쪽에서 이제 기후 변화와 뭐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문함 대표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규찬 책임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실질적인 직접 기술을 개발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끼를 기반으로 한 뭐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이러한 새로운 바이오 기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는 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뭐 언급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권영석 박사님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들으면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물에 대한 이제 건축의 기본 재료가 되고 있는 천재력이 현 시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탄소 배출에 아주 주범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건물을 짓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콘크리트 중심으로 짓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절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뭐죠? 그러니까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모래를 태워야 되는데 그 모래를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환경 파괴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석회를 가공하는 단계에서의 발생하는 탄소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건축을 할 것인가,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노후화된 건물을 부술 때, 없앨 때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정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방연구원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가 각각의 생각하는 모양이 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도시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수도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시라고 했을 때는 농촌의 작은 읍면도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봤을 땐 저희는 도시를 좀 더 확장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시로 드는 어떻게 하면 도시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도시보다는 이런 중소도시에서 더 많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앞으로의 도시에 대한 고민은 제가 봤을 때는 대도시는 대도시가 굉장히 좀 이미 어느 정도 효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중소도시에 대한, 농촌도시에 대한, 농촌도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유영상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탄소 배출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탄소 중립 상태입니다. 탄소 중립 상태고 이미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생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는 대도시, 그 다음에 공업도시, 이런 도시들이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인데, 앞으로의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관계로 볼 것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배출권을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문화 교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석사 논문을 이제 2기로 썼는데요. 2기를 어떻게 2007년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2기를 어떻게 정원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그때 논문을 쓰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 길을 가지고 논문을 쓰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미쳤다. 근데 저는 이 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참고문을 봤는데, 참고문이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연구 거의 없었어요. 몇 개 없었고, 당시 인터넷에 이끼를 키우는 법 몇 개 있었고, 이런 요구르트를 바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어떤 정원 재료로서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있었고요. 일본에는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있었더라고요. 뭐죠? 그 무슨 담화? 닭게담인가요? 그러니까 이끼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죠? 애완식물처럼 키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기능적인 생태 복원적인 측면에서의 재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다만 이제 이 재료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약간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건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도시 환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건조에 대해 취약하다는 부분을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걸 이제 극복하는지,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반대로 수출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부문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셨고요. 약간 질문 성격의 의견은 시간이 되면 답변을 듣고, 안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서로 또 토론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상희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LH연구원에 근무하는 최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탄소 중립이나 생태개발 관련한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LH에서 신도시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탄소 중립이 사실 도시개발에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배움이 있었고, 또 아까 마지막에 이제 이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도시 환경에 이제 저희 가로 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물까지 기술 개발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 토론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제도적인 기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패시브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한전에서 내는 전기료가 거의 없는데, 저희 단지에 대한 비판이 처음에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기료가 싸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단지를 기획했던 이제 LH에 있던 이제 위에 분이, 아니 생태적으로 살라고 했더니 전기차를 사서 전기를 더 많이 쓴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어쨌거나 화석연료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꿨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인 건데, 소비자는 당연한 선택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전기차를 쓰느냐를 보면,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도 있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전기를 더 생산하더라도 한전에서 돌려주는 비용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실천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좋지만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에 소비자한테 뭔가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또 그런 비판에 직면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저도 최근에 집을 지었는데 이제 반 패시브로 지었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1.5배, 2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집에 살아봤던 경험 때문에 사실 그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몇몇 계층 정도, 그다음에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공공주택을 저렴하고 싸게 공급하는 체계 안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최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거 보면 교통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실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 중에도 사실 저희가 주택의 비율이 한 60% 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공주택의 이제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결국에는 공공이나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이런 주택에서 이런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생산 방식,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공공주택을 저렴하고 싸게만 짓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비싸고 좋지만 그 도시의 LCC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 비용을 이제 논의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경험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패시브 주택에 살면서 사실 경험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을 신축하면서 이제 그런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그 태양열 주택에 살아서 느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애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공공이나 이제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이들한테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가 중요하고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규찬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가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제 공공시설물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많이 넣긴 하는데 실제로 건축가들이나 실제로 개별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소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시청사 저기 최 박사님 보여주셨던 독일에 있는 그런 시청사처럼 공공건축물을 통한 현상 설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별 건축물을 건설하는 그 건축가들이 이런 것들을 디자인 요소로 채택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꼭 건폐율과 용적률과 같은 그런 단순한 방식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경험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도시 설계가 건축가들한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도시설계학회가 조금 앞장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좀 큰 얘기일 수는 있지만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은 아닌데 몇 년 전에 그 4차 산업혁명 도시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보여줬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논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저개발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함부르크라던가 그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그게 공존하는 게 지금 현재의 지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유럽이나 아시아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 단계에서 고민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만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제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 대도시와 그런 저개발 국가를 엮는 이제 패키지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조정이 되고 그래서 꼭 제조업이 아니어도 그 국가들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작게는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지역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 사실 이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비슷한 아이템을 대도시와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늘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 또 되게 중요한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탄소 배출권을 이제 크게는 지구적인 차원, 작게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방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와 농촌이 상생 협력해서 경제적인 그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연구를 하는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해주시죠. 실제 또 그렇게 살면서 체험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욱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길게는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요. 짧게 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 오늘 발제 세 가지를 들으면서 느낀 게 마지막에 지금 최상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 스마트 도시 등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 이 선결이 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 교육이 상당히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교육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이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 스마트 도시가 되어야 된다 등등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 인식 전환이 되더라도 그럼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좀 스마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교육,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우리 윤용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산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방 정부에서는 데이터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반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하신 지금 이제 스마트 모스볼 같은 경우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뭔가 하려고 했었지만 그때도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겨울에는 얼지 않느냐? 그리고 이 광합성은 낮에만 하는데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 사람들이 좀 이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접목하고 좀 확산을 시키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현장에 있는 담당 어떤 이 부처 공무원, 주무관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좀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 두 번째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과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 아주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캐나다 토론토에 스마트 시티 조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구글 자체가 자기들은 실패했다고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좀 그런 뷰로크라틱 뭡니까 좀 관료주의,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 부재 등으로 해서 결국은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현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기존 도시도 이렇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670초를 들여가지고 네옴시티를 지금 조성하겠다고 지금 이제 공약을 내세웠으나 과연 그거 역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현재도 지금 이제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 선행 사례를, 예를 들어 유럽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이런 유럽은 왜냐하면 이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둘 조성이 가능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첫째 이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둘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시간 관계로 자꾸 재촉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오늘은 뭐 짧게 또 특히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면 부족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약간
보완 설명도 필요하고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온라인 회의가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궁금한 얘기를 좀 더 나누면 굉장히 오늘 토요일 오후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인데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마트 도시 연구위원회 분과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